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위기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발생하나, 특히 저환율 정책이 외환위기를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그 전형적인 메커니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저환율 정책이 외환위기를 초래하는 전형적인 메커니즘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 정부가 금융기관과 기업들로 하여금 외채를 끌어오도록 독려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해외 차입을 해서 해외 자금 끌어들여서 기업 활동을 해라. 이제 이렇게 독려를 합니다. 또 독려하지 않더라도 기업하고 금융기관들이 그렇게 해외 차입을 외채를 끌어와서 쓰고 있는 것을 그냥 방관을 합니다.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냥 지켜봅니다. 그리고 또 보유 외환까지도 방출합니다. 외환 보유고를 헐어가지고 그 보유 외환을 외환시장에다가 매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금융기관 기업들이 해외 차입을 통해서 외채를 끌어왔습니다. 끌어오는 과정이 결국 자본 유입의 과정이죠. 자본 유입입니다.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외국의 자본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 유입, CI. 그 다음에 외환당국이 외환을 매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CI 플러스 외환당국 매도. 이 크기가 증가하는 거죠. 이 크기가 증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외환 시장에는 외환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달러가 넘쳐가지고 저환율이 형성되는 겁니다. 네, 그림으로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이제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뇌리에 이제 정확하게 각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저환율 정책의 기본 구도이자 외환위기 태동의 단계입니다. 자,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이쪽은 이제 달러 값이고 이쪽이 달러의 양이죠. 그러면은 지금 자본 유입, 캐피탈 인플로우입니다. 해외 차입을 통해서 외채를 막 끌어다 씁니다. 그러면 자본 유입이 많아지니까요. 자본 유입이 많아지니까 이 외환 공급이 오른쪽으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확대가 되죠. 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필요시에 외환 당국이 보유 외환을 헐어가지고 외환 보유고 헐어가지고 또 달러화를 외환을 매도를 합니다. 매도하게 돼서 이걸 이쪽으로 확대시켜 놓는 거죠. 외환 공급을.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누차 설명드린 것처럼 외환 시장은 여기서 균형을 이루게 되고 환율은 저환율이 형성돼서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저환율 정책의 기본 구도이자 외환위기 태동 단계입니다. 외환위기가 이렇게 태동을 하는 겁니다. 네. 잘 보셨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환율이 낮아졌죠? 조금 전에 환율이 낮아졌으니까 수입 물가가 낮아져서 전반적으로 물가가 낮아집니다. 물가가 낮아지니까 체감소득이 증가하죠. 그죠? 지금 명목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낮아지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체감소득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되죠? 당연히 소비가 증가합니다. 소비가 증가합니다. 소비가. 체감소득이 증가해서 소비. 예. C죠. 컨섬션. C가 증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들이 외채를 끌어와서 이거 갖고 뭐 할까요? 이거 갖고 이제 설비 투자를 활발히 추진합니다. 외채 끌어다가 설비 투자를 활발히 추진합니다. 설비 투자가 국민소득 결정 모형에서는 이건 I죠, I. 그러니까 소비 수요하고 투자 수요가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소비 수요하고 투자 수요가 증가하니까 국민소득은 당연히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거죠. 이제는 이 그림 안 그려도 되겠습니다만은 C하고 I가 커지게 되면은 국민 생산물에 대한 총수요, YD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 커브가 올라가서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거죠.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물가가 낮아졌습니다. 저환율로 물가가 낮아졌는데 국민소득은 증가했죠. 국민소득은 증가했습니다. 국민소득 증가 혹은 고율 성장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럼 바로 이게 뭐죠?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라는 거죠. 저물가 고성장. 저물가 고성장입니다. 물가는 낮아졌고 성장률은 높아졌습니다. 가장 이상적이라는 이런 조합이 시연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태평성대가 왔다고 착각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그 진보 경제학자들은 그거 봐라, 우리 말이 맞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태평성대가 오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자부할 겁니다. 그 태평성대가 온 것 같지만 그 표면상으로는 태평성대인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혹은 그 이면을, 앞면이 아니라 뒷면,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서 혹은 내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소비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이거 과소비입니다. 과소비. 투자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거 과잉 투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 그림으로 보셨죠?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외채를 계속 끌어오잖아요. 해외차익 계속 하게 되면 외채 잔액은 어떻게 되죠? 외채 잔액은 당연히 증가하잖아요. 계속 외국으로도 빚 내는데 외채 잔액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채가 누적되는 겁니다. 표면에서는, 겉으로 볼 때는 저물가 고성장으로 태평성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안을 바라보십시오. 뒷면을 보십시오. 과소비, 과잉 투자, 경상수지 적자 확대, 외채 누적이라는 현상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일단 경제는 흥청망청해집니다. 경제는 흥청되죠. 흥청망청하면서 일단 투자가 막 그 외채 끌어든 걸로 투자를 열심히 하니까 투자가 많아지는데 이제 과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잉 투자가 일어납니다. 과잉 투자가 일어나는데요. 그 과잉 투자를 일어나게 되면 결국 설비가 많아진 거거든요. 설비가 많아졌습니다. 설비가 많아지면 이제 그 설비를 가지고 가동을 하니까 생산도 많아지잖아요. 그럼 그게 과잉 생산이 되는 겁니다. 과잉 투자를 했고 과잉 생산이 되는 겁니다. 과잉 생산하면 물건이 잘 팔립니까? 안 팔리죠. 과잉 생산을 했으니까 당연히 재고가 쌓입니다. 자, 그런데 기업들이 그 과잉 투자할 때 그 재원이 뭐였습니까? 빚이었잖아요. 빚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럼 빚 갚으려면 그 투자한 걸 가지고, 이제 투자한 설비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해서 이게 다 팔려야 되는데 과잉 생산을 하는 바람에 다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쌓이니까, 그럼 기업들이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갚을 수 있어요? 갚을 수 있나요?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은 빚 못 갚아서 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쇄 도산이 시작됩니다. 우선 기업들이, 과잉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합니다. 또 기업들한테 그러면 그 돈 빌렸던 금융기관들도 기업들로부터 대출을 회수 못하니까 또 금융기관까지도 파산, 그리고 도산합니다. 그럼 국가신용도는 어떻게 합니까? 국가신용도는 당연히 급락합니다. 국가신용도가 급락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제 자본 유입이 계속 일어날까요? 국가신용도가 급락한 이런 나라에 자본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런 나라 기업이 우리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해외에 나가면은 해외에서 돈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본 유입이 단절됩니다. 자본 유입이 단절됩니다. 국가신용도가 급락한 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본은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이대로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 기업, 이 나라의 기업에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회사가 망한다. 망할 것 같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식을 빨리 팔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죠? 탈출해야 되죠. 그러니까 주식을 빨리 팔아가지고 헐값에 팔아서라도 일단 그 현금 확보해서 그걸 가지고 외환시장에 가서 달러로 바꾼 다음에 달러를 가지고 나가죠. 그러니까 자본 유출이 급증합니다. 자본 유입은 단절됐고 자본 유출은 급증합니다. 그 다음에 기왕에 빌려왔던 외채들이 있죠. 기왕에 빌려온 외채에 대해서 이제 저쪽에서 갚으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잘 나가고 있다 그러면 저쪽 외국에서 갚을까요? 그러면 그냥 더 연장합시다 하고 1년 더 쓰세요. 3년 더 쓰세요 할 텐데 지금 국가 신용도가 급락하고 있으니까 저쪽의 채권자들은 빨리 갚아달라고 상환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환 요구가 폭주합니다. 이 과정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환율이 당연히 폭등합니다. 당연히 폭등하는 거죠. 자본 유입은 단절됐고 자본 유출은 급증하고 이러니까 환율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본 유출이 급증한다는 얘기는 외환 수요가 급증했다는 얘기니까 환율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보통 이 단계에서요, 대부분의 정부가 이렇게 환율이 폭등하게 되면은 이 환율 폭등을 방어하겠다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외환 보유고마저 소진을 합니다. 그것마저 풀어갖고 당장에 환율이 막 폭등하니까 국민들이 원성이 자자하겠죠. 환율이 폭등해서 못 살겠다. 기업들이 환율이 폭등해서 기업 활동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겠죠. 그죠? 예. 그 정부 입장에서는 외환 보유고가 얼마큼 남았니? 이만큼 남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거 마저 팔아라. 이렇게 정책 결정권자가 결정을 합니다. 지시를 하겠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외환 보유고마저 소진을 합니다. 그러나 그 외환 보유고 가지고 입을 못 끕니다. 효과가 없는 거죠. 입을 못 끕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환율은 천정부지로 폭등합니다. 이렇게 폭등하니까 자본 유출되지 환율은 폭등하지. 결국은 이런 구도 속에서는요, 필수품 수입에 쓸 외화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환율이 진짜 달러가 풍부해지는 거예요. 달러가 풍부해집니다. 풍부해지는 만큼 이제 환율이 천정부지로 폭등한 만큼 풍부해지니까 필수품 수입에 쓸 외화조차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이런 위기가 뭐죠? 이런 위기를 뭐라고 부르죠? 네, 외환위기입니다. 외환위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환위기입니다. 네. 자, 외채는 쌓였죠. 상환 요구는 폭주하죠. 그런데 정부도 금융기관도 기업도 갚을 재원이 없죠. 자, 우선 기업부터 볼까요? 기업은 왜 갚을 재원이 없나요? 과잉 투자해가지고 과잉 생산했는데 제품이 안 팔리니까 빚을 못 갚죠. 원래는 제품 팔아서 빚 갚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업은 갚을 재원이 없는 겁니다. 다음, 금융기관도 기업에 대출해줬고, 기업에 대출을 해줬는데, 자기가 외채를 끌어다가 이제 기업에 대출을 해줬습니다. 기업에 대출을 해줬는데, 그 기업이 도산해서 대출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도 갚을 재원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게 정부거든요. 근데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그 과정에서 외환보유고를 바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외채를 갚을 재원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가 부도 사태가 초래되는 거죠. 총체적인 국가 부도 사태입니다. 자, 금융기관이 우선 무너지니까 금융위기죠. 환율이 천정부지로 폭등하고 필수품 수입에 쓸 그 외화조차도 풍부해져서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근데 외환위기만 온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우선 그 기업이 연쇄도산하고 금융기관도 연쇄도산하니까 금융위기까지 온 겁니다. 금융위기가 왔죠. 금융 시스템이 마비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정부조차도 갚을 재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부도가 나는 겁니다. 국가 부도 사태가 초래되는 겁니다. 이것이 저환율 정책이 결국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국가 부도 사태로 귀결되는 전형적인 메커니즘입니다. 태평성대가 왔었던 것 같았는데요. 그죠? 볼까요? 예. 저물가 고성장이 분명히 시연됐는데, 태평성대가 왔는데, 대통령이 잘했는데, 혹은 국무총리 수상이 잘했는데, 경제장관이 잘했는데, 그래서 저물가 고성장이 왔는데, 경제학자들의 말이 맞았는데,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 것까지는 일시적으로는 이 현상이 왔지만, 결과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국가 부도사태.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죠. 공황이 오는 겁니다. 공황.
사실 외환 위기와 국가부도 사태는요, 함께 온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환율 정책, 그 다음에 과도한 외채를 끌어들이는 정책,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급증시키는 방만한 재정정책. 지금 현 문재인 정부가 이걸 하고 있죠.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여기 이 정책에 대해서 박수를 칠 겁니다. 지지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서민 위한 정책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다. 그러고 아마 박수를 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런 정책들을 포함해서 그 밖에 결과적으로 국가 신용도를, 결과적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국가 신용도를 급락시켜, 국가 신용도가 급락하면 자본 유출이 급격해져. 급격한 자본 유출을 촉발하는 정책. 이런 정책은 우선 외환 위기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제가 다른 강의 시간에 몇 달 전 강의였나요? 작년 강의였나요? 이때 작년에 올렸던, 유튜브에 올렸던 이 강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 방만한 확장적 재정 정책이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계속 진행되게 되면은 외환 위기, 국가부도 사태까지도 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 사태가 가기 전에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제 경제 활력이 떨어집니다. 당장에는 돈을 막 퍼부니까요. 경제가 막 이렇게 그냥 굴러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가 경쟁력 저하로 수출이 위축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기업 투자도 위축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는 장기적으로 잃어버린 5년,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 가고 있는 겁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아무튼 저환율 정책이나 과도한 외채를 끌어들이는 정책, 그 다음에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를 급증시키는 방만한 재정 정책, 그리고 그 밖에 결과적으로 국가 신용도를 급락시켜서 급격한 자본 유출을 초래하는 정책, 이런 정책은 외환 위기를 초래하기 쉬운 겁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환율 정책이 외환 위기를 초래하는 전형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1997년 한국 외환 위기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휴식을 취해 주세요. 잠깐 쉬십시오.